김은미입니다. 아침에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미국이 만든 히토류 블록 맨 앞에 한국이 섰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래 미국은 연일 불도저같이 그저 밀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미국도 중국에 꼼짝 못하는 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히토류 블록이다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름하여 포지 이니셔티브다라는 거예요. 포지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협의체다. 이걸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이 협의체에 우리나라가 6월까지 의장국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초대 의장이죠. 어떻게 보면 총대를 좀 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 트럼프와 시진핑이 새해 들어 첫 전화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미중 사이가 그나마 악화되지 않은 게 지금으로선 다행이라면 다행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여 대외비 문건, 조국 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이 동아일보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 합당 관련한 시나리오가 적힌 대외비 문건을 직접 입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제목처럼 조국혁신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분을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구체적인 시간표까지도 다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3월 3일까지 좀 합당을 완료를 하자라는 내용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다 짜인 시나리오였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논의해보자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한 거냐라는 반청들의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대통령 말에도 여 보안 수사권 안 주기로. 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사실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느냐 마느냐 아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외적으로 검찰한테도 보안 수사권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구나 싶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어제 민주당에선 보안 수사권을 안 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제 8개월이죠. 최근 지지율로 60%를 상회하는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당에는 이게 먹히지 않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뒤에 이것도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장동혁 재신임 요구 땐 전당원 투표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고 나면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라고 했었던 장동혁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다들 원한다고 한다면 나 이거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뭐가 붙었느냐? 네, 여기 나와 있죠. 사퇴를 요구하는 쪽도 정치 생명을 걸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 나는 국민의힘의 대표랑 의원직도 다 포기할 거니까 그쪽도 똑같이 걸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1야당 대표의 재신임 투표 자체도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에 당대표가 너도 걸어라라고 하면서 판이 더 커진 셈입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4개월 앞두고 있는데 재신임 투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요 얘기도 잠시 뒤에 이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 16만여 건 추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쿠팡이 직접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라는 거죠. 사실 처음에 우리 정부에서 얘기했었던 건 33,070만 건이었었죠. 근데 그때도 쿠팡이 뭐라 그랬냐. 3,000건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쿠팡에서 정부에 추가로 얘기를 하기를 16만여 건 더 유출됐네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 오늘 위증 혐의 관련해서 또 경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경찰 조사 전에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부터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은빛 빙판을 달리고 있는 우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지금 밀라노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내일 이 동계올림픽이 밀라노에서 열리죠. 이 쇼트트랙은 특히나 우리나라 금바치기도 합니다. 네. 올해 우리 선수들 또 컨디션 괜찮은가? 이제 금 잘 따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네, 이 눈빛 보이시나요? 이 눈빛. 네, 이름하여 이 눈빛을 믿는다. 막 오르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입니다. 네, 이 눈빛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시원한 금빛 질주를 해주길 또 기대를 해봅니다. 벼랑 끝 전술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장 사퇴 요구에 벼랑 끝 전술 직 걸고 당원 투표하자라고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당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나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소장파라면, 개혁파라면, 혁신파라면 말로써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소장파다운, 혁신파다운, 개혁파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나 대표직, 의원직 다 걸고 하라면 재심 투표하겠다. 근데 그렇게 나한테 걸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걸고 얘기를 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게 제안이라고 봐야 될지 역공이라고 봐야 될지 좀 애매해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한 게 조건이 지금 붙었거든요. 본인 직 걸고 전당원 투표합시다. 라는 얘기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일방적인 그거 아닌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돼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52.88% 지지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신임 투표에도 난 통과될 거다.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장동혁 대표 책임지라는 게 자꾸 논란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지방선거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런 여론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나 국회의원직 대표직 그만둘 테니까 신임 투표하고 나한테 얘기할 사람은 오늘까지 말미를 줄 테니까 당신도 직을 걸고 하라. 제가 보기에는 통 큰 정치나 뭐 결단이라기보다도 이 현상을 모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노림수, 꼼수 뭐 이런 성격이 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만 재신임 투표를 하면 되지. 네. 왜 상대방을 요구하는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겨눈 것 같아요. 시장이나 국회의원까지 왜 직을 걸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 자기 자리는 당원에 대한 도전이고 자기 비판하는 사람은 네.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에 대한 또 도전 아닌가요? 또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도전 아닌가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나 물러날 생각 전혀 없어. 그리고 친한동훈계나 반 장동혁계 앞으로 계속 쳐나갈 거야. 뭐 이런 의지를 보인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좀 희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식이면 당분간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 자기 재신임만 물으면 되지 왜 상대방까지 다 걸라고 얘기를 하느냐. 결국 이 조용히 해라는 얘기를 돌려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직을 걸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시나요? 어디서 들었는지 직접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네,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한테 뭐 거시겠어요? 청담동 술자리 그거 진짜면 이 진짜가 아니면 뭘 거시겠어요? 라면서 전 제 직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염두에 두고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안에서 또 이걸 이 직을 걸라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미워하면서 닮은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참 최천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직을 걸면서 하자는 거가 성사된 걸 못 봤어요. 아까도 저기 한동훈 그 당시 네. 때 그게 결국 성사 안 됐잖아요. 김의겸 의원하고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동혁 대표가 재심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아마 보지 않을 거고 이 사태의 본질을 전 호도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태의 본질을 완전히 국면을 바꿔서 자신에 대한 재심 여부로 몰고 가면서 자신의 어떤 당 대표로서의 정체성, 정통성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앞서 윤 대표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당에서 자신의 어떤 직을 건다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꼼수 정치하는 그게 전형으로 보여요.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들에게 이제 자신을 반대하는 친한파라든지 오세훈 시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반대파들에게 역공을 취하는 이런 모양새예요. 국면을 바꾸는 그리고 이제 재신임이냐 아니냐로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얘기는 국민의힘의 위기의 본질은 계엄 사태나 계엄 상황이나 탄핵에 대한 잘못된 국민들과 반대 방향의 여러 가지 생각들, 게다가 윤어게인 세력들이라든지 부정선거 세력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당 위기의 본질이에요. 또 하나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하면서 정말로 해당 행위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명하지 않는 상황. 이게 본질인데 이 위기의 본질을 완전히 덮는 겁니다. 호도하면서 자신에 대한 재심 여부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치적인 하나의 승부수긴 한데 이거 승부수도 아니야 이거는. 승부수도 아니고 완전히 꼼수 정치의 전형이다. 이건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말이죠. 네. 위기를 더 강화시키는 아주 저는 하수의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세게 좀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승부수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한겨레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직 걸고 사퇴 요구된 전당원 투표 장동혁 속보이는 재신임 승부수. 한겨레는 그래도 승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최천일 교수님은 승부수도 아니에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한겨레는 이렇게 썼죠. 근데 아예 원래 뭐 한겨레 경향은 논조가 또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장 협박 정치 직걸어라 비판 막고 당협위원장엔 교체 경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윤용걸 대표님 지금 보면 뭐 친보지 보수지 이 막론하고 지금 요번에는 다 약간 한 목소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 협박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기 직을 걸고 재신임 투표 요구를 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협박 그 도박판에서 왜 너 나 손가락 내놓을 테니까 너 손목 내놔라. 뭐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무라이가 큰 칼 차고 상대방한테 나 뺨 한 대 때려라. 그리고 뺨 때 맞은 다음에 그다음에 칼로 상대방 목을 베겠다는 그런 거니까 저게 무슨 신선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친한계라든지 반장동혁계는 당내에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장동혁 승부수가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는 지더라도 당권 경쟁에서는 내가 절대 포기 안 해. 네. 그러니까 앞으로 6월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좀 멀어진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스스로 바꾸든지 아니면 물러나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지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도박판에서 하는 거나 손목 자르겠다고 저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2011년 8월에 그때 무상급식 반대한다면서 시장직 걸었잖아요. 그랬죠. 오세훈 시장이 이겼습니까? 투표율이 안 돼가지고 개표도 못했어요. 그 이후에 10년간 낭인 생활했습니다. 보수를 망친 사람이라고 해서. 근데 시장직을 걸으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저런 장동혁 정치다. 나이도 저 젊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때 묻은 기성정치인 그걸 많이 따라서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도 무상급식 때 직 걸지 않았느냐, 뭐 결과가 썩 좋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뭐 단체장도 직을 걸어라, 의원이나 단체장, 그럼 그들도 직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여기서 말한 단체장이 사실 오세훈 시장을 저격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 장 대표의 이 기자회견 얘기를 보고 오세훈 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고요? 직을 걸라고 했어요.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네요. 전륜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그것을 지도부의 입장과 노선으로 채택해서 실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주실 걸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걸었어요. 이미 페북에 이미 걸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왜냐하면 저 알다시피 제가 지금 탈당 권유받아서 네. 그 법적으로는 이틀 남았습니다. 네. 본인이 그랬잖아요. 사퇴하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요구하면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얘기했습니다. 사퇴해라. 사퇴해라. 네, 그 민주주의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네. 당신은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보니까 뭔가 대단한 자리가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단한 단체장이나 되든가 이런 분들이 하셔야지 저 같은 뭐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시한 하루나 이틀 남은 내가 좀 걸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다. 난 걸었는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 최창길 교수님 지금 직을 걸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만약에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그러니까 최신임 투표하자고 해서 당신들 이 당신들 생각처럼 내가 만약에 감이 안 되고 당대표 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원들이 노라고 해서 반대를 하겠지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로 들으면 일단 표면적으로 들으면 말이죠. 일가 이렇게 들려요. 전 그래? 우리 한번 걸어보자. 말 될 수 있죠. 근데 이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장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세요. 윤어게인이라고 저도 제 입으로 윤어게인이라는 말 하기도 싫어요. 하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사실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아주 소수예요, 제가 볼 때.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한 점도 안 되는 분들이에요. 항상 그분들이 계시긴 계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자꾸 얹혀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의 승리에 관심이 별로 없고 어쨌든 당권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이 친윤 주류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상황. 밖에 당원들이라도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편승하면서 자기 대표직 유지하면서 뭔가 계속 이제 그 지방선거 지더라도 그대로 갈 거다. 당권을 가지고. 그래서 총선 공천권 행사하고 당대표 또 돼서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보수 세력 내에서 자신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도저히 전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본질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중도 민심이라든지 대다수의 보편적인 이런 민심에 따라가라. 그래야 선거해볼 만하다 이런 건데 그 얘기에 대다 느닷없이 나 직 걸겠다. 재심 투표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없으니까 재심 안 하겠다는 거네. 거기 직 안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쪽에 논리가 이쪽에 있는 건데 이거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이 논리를 바꾸는 거예요. 국면을 이상하게 바꾸는 거라서 이건 국면 전환의 정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냥. 완전 하수다 그냥. 정말 장 대표가 또 실망을 끼쳤다. 네. 좀 그렇게 봅니다. 오랜만에 또 화가 나셨어요. 네. 이건 승부수도 아니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수다 하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말씀처럼 본질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에 벌어지는 1년의 지금 연장선인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어제 장동혁 이 대표의 이 얘기를 듣고 뭐 지시님 하자 다 걸어 같이 걸자라고 얘기하는 이 기자회견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따로 자신의 공식 입장 자체를 딱 낸 건 없어요. 다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플랫폼인 거죠. 여기에 힘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힘내세요. 결국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 노래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이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실제 실화는 비극이지만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통쾌하게 끝납니다.
힘내세요. 결국 다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윤영걸 대표님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라고 말하기에는 또 약간 좀 한가한 상황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국민의힘이 뭐 일치 단결이 돼서 지방선거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제명당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이 좋은 소리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구나 부산 쪽에 나가면은 보수 텃밭 공략했다고 하고 또 수도권 인천 계양이나 뭐 평택이나 수도권에 가면은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또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자니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끝나도 잘 안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내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만 하지 한동훈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뭘 움직이기는 참 어려운 경우의 수가 처해 있다. 하지만은 뭔가는 지금 해야지 쳐다보기만 하면 기회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뭘 하려고 해도 사실 지금 본인이 뭘 쥐고 있는 게 있어야 사직생 생직사 뭘 할 텐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딱히 뭘 할래야 쉽진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일까지 얘기하세요. 그럼 재심 투표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일이 오늘인 거죠. 과연 오늘 혹 누군가 제가 직을 걸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설 사람이 있을 것이냐. 째깍째깍 지금 시간은 가고 있죠. 오늘 중에 그럴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무죄입니다. 무죄. 기사 보시죠. 명태균, 김영선 돈 거래 공천 대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어제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명태균, 김영선 공천 거래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어제 나온 거죠. 어제 이 무죄가 나오고 이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어떤 모습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되는지 정치 개혁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저 못 모르고 그냥 정치 쪽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데 제가 정말 그 교도소 145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와 딸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과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피고인 김영선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온갖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네. 공정한 재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최창일 교수님 예상하셨습니까? 모두 무죄. 저는 저렇게 예상은 안 했어요. 요즘 재판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건희 씨 그 우인성 재판부 거기서도 이제 정치자금법 무죄 나왔고 자본시장법도 무죄 나왔어요. 특가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 그것도. 이렇게 나와서 적어도 이 사건만은 이제 이 명태균, 김영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게 완전 무죄가 나왔어요. 완전 무죄. 이것도 보세요. 아까 저기 이 명태균 씨 하는 얘기 보십시오. 마치 대단한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말이죠. 민주투사처럼 나와가지고 이 정치가 개혁돼야 된다. 제가 아까 저 화면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판부가 내린 거니까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자꾸 법 적용을 하나. 요즘 저기 여권에서 얘기하는 법 왜곡죄. 전 사실 그거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거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 왜곡죄. 이쯤 되면 말이죠. 사법부의 그 재판부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가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 꼭 법률 전문 지식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률은 상식에 입각해야 되는 거니까 기반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정치자금도 아니다. 이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무슨 채무 변제다. 세비를 나눴는데 그 녹취가 나오잖아요. 저기 명태균이가 얘기하는 게 나와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거 반 안 나눠주고 이런 일도 안 되면 나 가만 안 있겠다. 근데 이거를 채무 변제고 거기에 대한 대가다.
일에 대한 대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재판부의 판단이 이상하다. 아마 2심에서 다 바로잡혀 생각합니다. 예. 네. 이건 1심이 영 이상하다. 2심에서 바로 잡혀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항소를 할지 안 할지를 봐야겠죠. 2심을 가려면 항소를 검찰이 해야지 가는 건데. 근데 일단 그럼 이 재판부는 왜 무죄라고 봐니까 증거 은닉교사만 유죄고 공천 관련해서는 다 무죄다라고 나온 거예요. 재판부는 왜 그렇게 봤느냐? 여기 밑줄 같이 가볼까요?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반반으로 나눈 건 명 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해서 받은 급여이거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금으로 인정이 되고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됐거나 명 씨의 정치 활동을 위한 걸로 볼 수가 없다. 2억 4천만 원은 그럼 뭐냐? 2억 4천만 원은 이 미래항공연구소 소장 또는 미래항공연구소 자체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이 되고 이 돈은 연구소 운영자금 혹은 김 소장 회계 담당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따로 그냥 대여금이다. 2억 4천은 대여금인 거고 김영선 전 의원이 이 세비를 반띵 해갖고 반 나눠서 보낸 건 그 자체는 월급을 준 거다. 이 급여를 준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다. 명태균 사건이다.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언론이 매일같이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다? 녹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나왔던 녹취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이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들어보셨죠.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가 공천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내가 상현이한테 다시 한번 얘기할게라고 얘기를 했었던 녹취가 있고 지금 보면 김영선 전 의원도 자기가 직접 내가 덕을 많이 봤잖아. 그 덕에 국회의원이 됐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판부는 왜 아니라고 본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사실 이제 그 김 여사 그 재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논리였는데 결국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시 이제 다수결로서 이제 공천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뭐 김영선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는 또 이제 순위가 높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공천이 주어지고 했었던 부분은 결국 이제 다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이 명태균 사건의 재판부도 비슷한 논리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녹취라든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지만 근데 저거는 뭐 일부의 영향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뭐 대가 관계를 약속했다든지 그런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은 네. 이걸로 갔을 때는 이제 뭐 이게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처럼 이게 결국 공천이 최종되는 데는 공관위의 어떤 다수결로 인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럼 또 혹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공천해 주세요라고 요청은 했는데 이게 결과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자체는 다 무죄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천에 있어가지고 또 뭐 부탁을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정치 자금을 어쨌든 지급을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꼭 결과가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로 돼야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무죄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특정인을 후보로 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런 뭐 기부금의 이런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런 자금을 제공하는 거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 이 기록을 사실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더 이제 뭐 결정적인 증거들이 뭐가 있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이제 하나의 그냥 논리일 뿐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뭔가 이제 정치 자금이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럴 만한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증거 불충분 무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윤영걸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요새 법원에서 정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급적이면 사법 판단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 좀 보여져요. 정당이 공무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공공적인 일은 하지만은 민간인들인데 정당 내에서 처리한 건데 왜 사법부로 들고 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피고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잘 모를 때는 유리하게 해석해 주려는 이런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제가 보면 김영선 의원도 저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명태균하고 돈 오가면서 서류를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서류를 다 믿어준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뭐 명태균이가 연구소를 하는데 거기 직원으로 등록돼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한 거니까 뭐 그거는 뭐 돈이 오간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서류에 의존해서 봐주려는 의사가 좀 강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비를 예를 들면 뭐 반띵 한다고 나눠 가졌는데 네. 그것도 뭐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여럿이 중지를 모아서 한 거다. 그러니까 좀 너무 봐주려는 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지만은 저는 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네. 이번 이런 거는 반드시 저 2심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좀 판단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 요새 1심에서 다들 끝나거든요. 네. 그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끝냈는지. 특혜로 그 권리를 받은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돈을 벌은 아웃풋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게 1심이거든요. 네. 근데 입구가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출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거는 저는 항소해서 2심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대장동이나 뭐 위례나 1심에서 다 포기하니까 어제 명태균하고 김영선 의원 나와서 항소 포기하라고 큰 소리 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비리, 공천 비리 이런 게 갈수록 더 비리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듭니다. 네. 아 그래? 명태균이랑 김영선도 항소 포기하라고 목소리 높였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능한 우리 저 남상권 변호사님, 그 다음에 우리 여태영 변호사님, 제 생명의 은인인데 오늘은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항소를 할지 이제 피고인들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항소를 해도 판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과연 검찰이 항소를 할지라고 이 남 변호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최창일 교수님, 아까 윤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다 1심에서 그냥 뭐 저희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위례 신도시도 그렇고 그리고 대장동도 그렇고 서해 피격 사건도 그렇고 다 1심에서 무죄 나오고 그냥 거기서 항소 안 했거든요. 요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소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건희 씨 사건은 항소했잖아요, 검찰. 네. 그것도 이제 2개 무죄 나왔고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무죄 나왔잖아요. 항소했고 아마 이거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국민들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아까 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저 공관위에서 왜 말이 많냐?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그거 벌써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저게 녹취가 증거가 아닌 뭐가 증거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했다고요? 그 판사가 정치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정치 국회는 안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판정을 내립니까? 재판에 그럼 재판 말이죠.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말이죠. 그 법정을 갖다 놓고 육법전서 갖다 놓고 말이죠. 그거 거기에 딱딱 맞춰놓은 그게 무슨 재판이에요 도대체. 여기 법조인도 계십니다만 저는 좀 검찰에 항소할 것 같아요. 저게 뭡니까? 채무 변제금이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 일한 대가였다. 그럼 저런 건 뭡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얘기. 뭐가 고맙다는 얘기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왜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공관위원들이 다수결로 했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겁니다 아마. 항소할 것 같아요 제가. 네, 개인 의견입니다. 네, 일단 내가 정치권에 좀 있어봤는데 아유 뭐 공관위가 다수결로 한다고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좀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다만
이 지금 뭐 이게 무죄가 난 거는 위례 신도시나 대장동 이 무죄 난 거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그래서 항소를 할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항소도 항소입니다만 지금 관련해서 이른바 명태균 처음에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엮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있었느냐 그 관계도 같이 볼까요?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김영선 전 의원 뭐 돈을 주고 공천을 받았니 하는 게 의혹이었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섰던 이유가 요렇게 통해서 공천이 이렇게 간 거 아니겠느냐, 공천 주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김 여사는 먼저 이미 무죄가 나왔죠. 재판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 결과를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이 여론조사를 줬고 중간에 후원자가 이걸 대납했다는 결국은 여론조사로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지금 같이 지금 재판을 받을 예정인 거죠. 여기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재판 결과가 나온 사람들은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뭐 사안이 딱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시장 여기도 무죄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 여사 재판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무죄의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좀 달라서 뭐 판단하기 좀 이르지만 그래도 지금 1심 재판부의 그런 각각 재판부가 다르지만 결과가 나온 부분을 봤을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의심스러운 증거는 있지만 그게 딱 정말로 들어맞는 증거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판에 넘어갔을 때 그 증거를 봤을 때 뭔가 명백하게 이게 진짜 뭐 여론조사 비용이 대납이 됐고 이 부분이 이제 대가성으로 받은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조금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 초기 단계라서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남아있는 재판에도 좀 결과를 미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예측이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됐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는 갑자기 김병기 의원이겠죠. 김병기 의원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볼까요? 경찰 강선우 김경 구속영장 신청 공천헌금 뇌물죄 아닌 배임죄를 적용을 했다. 지금 이 공천헌금 1억 원 공천헌금 이 의혹 관련해서 이 받은 사람 강선우 의원 그리고 이 준 사람 김경 시의원 두 사람 모두 이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의혹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용된 혐의를 보니까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죄다라고 굳이 제목에 뽑아서 경향신문이 지금 썼죠. 왜? 뇌물죄와 배임죄는 뭐가 다르냐? 형량이 다릅니다. 같이 볼까요? 여기는 지금 뇌물이에요. 뇌물을 받은 거, 뇌물을 준 거. 배임 수재, 배임 이 준 사람 이 받은 사람, 준 사람인 거죠. 근데 보면 뇌물은 7년에서 10년, 이 2년 6개월에 3년 6개월. 기본적으로 이 상당히 형량이 좀 세죠. 그런데 배임은 2년에서 4년, 그리고 10개월에서 1년 6개월. 상대적으로 뇌물에 비해서 상당히 형량이 낮습니다. 근데 뇌물이 아니라 배임을 적용했다고라는 거예요. 이경미 변호사님. 지금 이 경향신문 제목에서는 왜 굳이 이 뇌물이 아니라 더 형량이 낮은 배임을 적용한 거야라는 뉘앙스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공천이라는 게 이제 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이고 그게 이제 공무는 아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게 이제 공직자의 그런 직과 관련해서 이제 대가 관계가 수소가 됐을 때 이제 그때를 문제를 삼는 거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안에서 이제 공천이 될 수 있게끔 영향을 행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이제 공무는 아니고 결국 이제 뭐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뭐 사적인 이제 그런 이제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배임 수재죄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본 것 같고 이것도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판례 입장은 그런데 네.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만 한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때 신병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목표가 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뇌물죄로 적용을 했다가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배임 소재죄로 봐야 될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또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단계에서는 그래도 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죄명을 적용을 한 것 같고 이후에 영장이 발부가 되고 앞으로도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네. 그 과정에서는 또 추가로 이게 공무랑 걸쳐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혐의를 변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이게 뭐 뇌물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했다라고 또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수사 상황을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안전한 혐의를 적용을 하고 앞으로 이게 뇌물죄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금 말씀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게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두 사람의 녹취에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 녹취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하여튼 이거 돈 돌려주시고요. 됐든 안 됐든 돈 돌려주시고.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네. 지금 이 대화에 등장한 사람은 강선우, 김병기 두 사람이죠. 근데 지금 현재 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는 이 강선우, 김경 두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이경미 변호사님. 김병기 의원은 아직 소환 조사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사안인 건데 결국은 같은 사안인데 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속도가 다른 거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소환 조사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니까 뭐 차남의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전 대표가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는 걸 보니까 이제는 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까지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부를 것 같은데, 근데 좀 더디긴 한 것 같습니다. 사건 자체가 이제 진작 이게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렇게 혐의가 많으면은 사실 그 안에 시간을 너무나 주게 된다면 그 안에 어떤 증거를 인멸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정말 이제 딱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는 올가매고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나니까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 시간을 좀 준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뭐 어쨌든 신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의혹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사실 혐의가 상당히 좀 많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혐의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좀 다방면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느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곧 뭔가 김병기 의원도 소환 조사하고 영장 단계까지 좀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사람은 지금 이 강선우, 김경 두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얘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강선우, 김경이 아예 안 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돈을 반환하는 걸 피했다. 내가 주려고 했는데 안 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면 나가고 내가 줄래야 반환을 해서 줄래야 줄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두 사람의 만남 그해 8월 중순에야 성사가 됐다라는 거죠. 네, 이거 지금 공천 다 끝난 상황인 거죠. 이 김전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강 의원한테 아잉 안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고 강 의원이 결국 지하 주차장에서 쇼핑백을 차에 내가 실어주면서 반환을 했다. 근데 김전시 의원이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고 바로 차문 앞에서도 아잉 진짜 안 받으면 안 돼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애교 전술도 아니고 아잉을 몇 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윤영걸 대표님. 지금 이거는 어쨌거나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요 진술 이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봅니다만은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1월 달에 쇼핑백을 받은 거는 확실해요. 받았는데 강선우 의원은
받았는데 나 그거 돈 있는지는 몰랐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1억 들은 거를 돈인지 모를까요? 그 말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 반환받은 거는 그로부터 7개월 후에 네. 8월 달에 뭐 서울시내 호텔 그렇죠. 지하실에서 받았다는 건데 지방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처음에 이제 그 다주택자 문제를 인해서 김경이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천 탈락 위험에 처하니까 강선우 의원한테 협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한테 가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서 울고불고 나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천은 됐는데 그것도 바로 안 주고 나중에 지방선거 끝나고 아무래도 찜찜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돈을 돌려주고 그 대신에 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정치 후원금으로 돌려치기란 겁니다. 돌려치기. 다시 돈을 바꿔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은 건 분명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뭐 수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언론이 다 수사한 겁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녹취록이 나오고 네. 지금 38일 만에 영장 청구되는 거예요. 언론이 밥상 차려줘서 숟가락도 놓고 입에 떠먹여줬는데 경찰이 씹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 38일 만에 김경은 그 사이에 미국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그것도 엿새 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한테 대해서도 얼만큼 증거를 확보했는지 도망갈 시간을 주려고 뒤에서 어떻게 보면 코치해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아까 뭐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이런 분은 아직도 소환 조사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압수수색하고 제대로 소환하고 몰아치기로 해야지 아니면 경찰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네. 사실 또 이 저희 방송 보신 또 경찰분들은 또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 티가 안 나서 그러 지금 수사한 걸 다 얘기합니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어쨌거나 아니 왜 부르지도 않느냐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라는 일단 그런 이 주장 말씀이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처럼 이게 1억을 돌려주긴 돌려줘도 그냥 안 받은 완전 돌려준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김경시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두 사람의 얘기가 엇갈립니다. 어떻게 엇갈리느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강선우 의원은 돈이 담겼는지 몰랐고 4월에서야 알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김경시 의원은 강 의원이 먼저 요구를 해서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 사실 제가 쭉 다 이미 얘기를 해서 근데 수개월간 반환을 시도했는데 김경시 의원이 회피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경시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뚜렷한 이유를 설명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냥 돌려줬어요. 나 돌려주려고 부른지도 난 몰랐습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마지막 부분. 이 후원금을 지금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후원금 부분. 강선우 의원은 김경 측에서 쪼개기 후원을 해와서 내가 이거 다 돌려줬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김경미 시의원은 강 의원이 먼저 쪼개기 후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강 의원이 쪼개서 쪼개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뭉탱이로 주지 말고 티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최 교수님 또 보좌관 생활도 하셨었으니까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좌관을 제가 8년 했는데 정확하게 네. 저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글쎄요, 4월에 인지를 했는데 8월에 돌려줬잖아요. 4개월이라는 시간 너무 길잖아요. 이게 받자마자 돌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저건 그래서 이제 쪼개기 후원금이요. 예, 그러니까. 네. 네, 쪼개기 후원금도 그래.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돈 줘. 내가 돌려줬는데 아까워. 너 공천 줬잖아. 그러니까 4월 21일 날 이제 그 아까 녹취가 4월 21일 날 했던 녹취예요. 네. 그 4월 22일 날 공천이 됐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관위원이었던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거기 참석을 했다고요. 김병기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그때 공관이 간사였는데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팩트예요. 근데 보도에 의하면 그 강선우 의원이 4월 22일 날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서 그야말로 울며 이 공천 줘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은 상태가 그랬겠죠. 받은 상태가 8월에 돌려줬으니까. 그 4개월 동안 왜 안 돌려줬냐고요. 근데 그걸 계속 저 얘기는 돌려주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안 받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돌려줬어요. 8월에. 그건 김경시 의원이 인정했으니까 돌려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야 그거 좀 쪼개 후원을 해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게 달라요. 엇갈려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오고 간 건 분명히 팩트로 확인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동시에 이제 영장을 신청했어요. 강선우 의원보다 김경식 의원이 소환이 많이 4번 됐었는데 동시에 신청은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영장을 동시에 신청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저게 또 검찰이 청구를 하고 이제 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또 법무장관 제가 해서 대통령이 체포동의안 보내야 되니까 국회에 그런 상황인데 전 좀 앞서 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것도 무죄될지 모르겠어요. 저러다가 증거 없다고. 그것도 걱정이에요. 너무 앞서 나간 얘기 같긴 합니다만 아직 검찰이 영장 청구도 안 하고 영장 뭐 기각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기소가 되면 불구속 기소가 됐건 구속 기소가 됐건 저것도 무죄될까 걱정돼요. 증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다 증거 같은데 아무튼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제대로 해야 된다. 사법기관들이 너무 지금 부실을 많이 받고 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네. 검찰, 경찰, 사법부 전부 사법기관 부실의 시대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예. 네.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이에요. 네. 지금 뭐 어디 하나 믿을 구석이 없구만이라는 지금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지금 이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을 했죠. 이게 지금 청구가 돼서 국회로 가면 결국 그럼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강선 의원은 아직 의원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 의원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과반 이 민주당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여부가 또 주목이 되는 대목이네요. 오준의 합당 완료. 이게 무슨 얘기냐 보시죠. 여 대외비 문건 조국 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분하자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 문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건 직접 지금 동아일보가 입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가 분명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합당 제안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저의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토론의 장을 열 테니 당원들께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당대표와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그 뜻을 수명하겠습니다. 네. 내가 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으로 제안을 하긴 했지만 이건 논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다들 의견을 좀 개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창일 교수님. 네. 의견을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발견된 문건은 뭐 지명직 최고위원 그렇죠. 조국혁신당 주고 지금 여기 이 기사도 좀 볼까요? 네. 오준의 합당 완료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오준의 합당 완료라고 아예 문건에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답정 너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 수 있거든요. 반청 입장에선. 저게 이제 전격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22일 날 전격 제안은 전격 제안인데 상당히 조국혁신당과도 전 물밑 접촉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조국 대표와. 조국 대표와 바로 21일 날 만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22일 날 제안했고 21일 날 그 전날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만남이 있었다는 건데 저 정도 대외비 문건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측근들 사이에서 당의 또 일각에서 말이죠. 당의 전부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그러니까 저 합당이라는 게 저렇게 쉽게 툭툭 던질 수가 없어요. 저게 보통 일입니까? 합당한다는 게 통합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당의 일부만이 알고 이제 공유하면서 상당히 면밀하고 정교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 계획을 짠 거예요. 직을 나누는 것도 연구를 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 제안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저 문건이 공개되면서
합당의 동력은 더욱 떨어질 겁니다. 아마 명분도 더 약화될 것이고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사실 합당을 제안한 것 자체가 합당을 뭐 그냥 툭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일인 건데 제안한 것부터 사실 이게 다 정해져 있는 사안 아니었겠느냐. 하지만 이게 또 공개까지 됐으니 문건으로 공개까지 됐으니 정말 합당은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건에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볼까요? 지금 이 추진 일정 초안입니다. 일단 6일까지 오늘이죠. 조국혁신당과 사전협상 그리고 9일에 최고위 의결 그리고 난 다음에 대략 이 열흘 동안 당원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당무위에서 20일에 의결을 해서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서 중앙위 의결을 하면 이 3월 3일까지는 합당 신고가 된다라는 건데 이 사전 협상이 사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당내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한 일주일이 지금 훅 날아간 지금 상황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지금 약간 동맥경화 막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보면 사실 제대로 하면 3월 3일은 합당이었네라는 거예요. 윤용걸 대표님. 네, 제대로 하면은 뭐 3월 3일 날 합당하기로 조국당 대표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밀약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밀약 내용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다음 그 전당대회 8월 달에 조국당의 당원이 한 10만 되니까 오면은 정청래 대표한테 전당대회에서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한테 우군이 될 거잖아요. 유리하고 조국 대표는 지금 조국당으로서 출마하면은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성과를 얻겠어요. 합당을 하면은 들어와서 얻을 게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권 장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지금 권력투쟁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도 한때는 서울시장을 노렸다가 요새는 서울시장 완전히 포기하고 다음 당권을 전당대회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친이재명계하고 친문 어떻게 보면 노 586 이런 세대들이 뭉쳐서 큰 권력 투쟁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고 당이 옛날 열린우리당처럼 당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보수에서도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된 다음에 2014년인가요? 김문성 대표하고 서청원 대표하고 붙었는데 친박인 서청원 대표가 떨어지고 김문성 대표가 되면서 새누리당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2년 후에 옥새 들고 나르샤 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그 데자뷰로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심상치 않다. 지금 내부 권력 투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반청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정청래 대표가 본인 연임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다 합당 결론 내고 난 다음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벌써 며칠째 계속 이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숙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마치 우리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현주 의원이 죄송합니다마는 정당 숙주 삼아서 정치하는 데는 가장 능숙하신 분이 그분이 아마 당정이 한 7번, 8번 바뀌었죠.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더라. 네, 지금 때 아닌 숙주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콩나물 비슷한 그 숙주 아니고요. 네, 요 숙주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충 숙주. 네, 이제 보면 이현주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숙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무슨 말이에요? 그 원천 기술 보유자가 당신인데라고 또 신장식 의원이 바로 받아쳤다. 근데 당적이 한 7, 8번 바뀌었죠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닙니다. 6번이었어요. 네, 볼까요? 민주통합당에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갔다가 미래를 향한 전진당 이걸 본인이 지금 창당 멤버로 갔죠. 그리고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까지 이렇게 왔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최천일 교수님 이게 이 정도까지 얘기가 뭐 숙주 당신은 뭐 7, 8번 뭐 얘기를 한 이 상황까지 갔으면 이게 합당이
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저는 글쎄요. 지금 초지일관 합당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초지일관 이제,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 합당 자체가 아까 이 당대표 연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1인 1표 통과됐죠. 이제 완전히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합당이 거기에 연결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조국 아까 제가 설명하신 것처럼 조국당, 혁신당의 이제 그 당원들을 통해서 하려 하는 것 같은데 저 정도 되면 말이죠. 반발이 너무 거세요. 합당에 일정 부분 반발이 있어요. 과거에 민주당 합당할 때도 반발이 셌었어요. 그때 네. 통일민주당, 민주계의 반발이 셌는데 그때 YS의 카리스마 때문에 밀고 나갔던 건데 저건 저 정도 되면 말이죠. 저거는 쉽지 않아요. 워낙 좀 반발이 거세고. 근데 국민의당, 바른미당은 좀 한 당이 합당했던 것이고 미래통합당, 국민의힘도 같은 당이 되고 그러니까 4번 옮긴 거죠. 9점 4번 옮긴 거죠. 4번 옮기고 5번 옮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이 합당이 과연 아주 상당히 당내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건재한데 대통령 권력과 뭔가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게다가 지지율이 60% 상회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네. 제가 볼 때 합당은 아마 시도는 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두고 봐야죠. 정치가 생물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나는 초지일관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금 3월 초면은 끝났어야 될 합당인 건데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떻게 진전될지 이 대외비 문건이 대외비인 건데 이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이게 또 어떤 이 불길 동력으로 또 작용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싶으실 수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 네, 바로 진도군수입니다. 진도군수. 스리랑카랑 베트남 처녀를 수입하자라는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번에 광주 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즉 뭐냐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자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무슨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답이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 성장, 지역 주도 성장, 지역에 산업이 있으면 저는 출생률도 인구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기정 시장이 깜짝 놀라서 아이 그건 아니고라고 막 손을 저으면서 급 수습하긴 했는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갔죠. 바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을 했다. 오해와 불편을 드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는데 진도군수가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용월 대표님.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서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내고 이거 스리랑카랑 베트남에서 이거 보면 또 어떡하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사람이 물건입니까? 어떻게 수입을 해요? 예? 참 한심한 참 진도군수입니다. 저것도 사석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도지사, 시장 다 있는 데서 생방송 중이었어요. 생방송 중에서 저렇게 준비된 말인데도 수입을 한다니까 참 한심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선출직이 가장 문제예요. 임명직은 저럴 때 자르면 돼요. 징계하면. 저런 사람은 어떻게 징계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제적인 관계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베트남, 그렇죠. 스리랑카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전에도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다가 그 캄보디아 폐가 망친 이런 얘기해도 캄보디아가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또 우리 쿠팡한테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몽둥이로 날리고 싶다 그랬나요? 욕을 막 했잖아요. 국제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고가 빨리 좀 국제화돼야지 저런 엉터리 같은 한심한 말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물건이냐, 뭘 수입이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굉장히 세게 혼내셨어요. 네. 아마 진도군수, 이 윤용월 대표님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왜 그랬어라는 비판, 눈총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